41번. 유류 연소할 때 자동 점화 보일러에서 점화 순서상의 화형 검출기가 작동이 되면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보통 버너가, 주 버너가 있으면요, 연료가 분사되기 전에 불씨 역할하는 파이로트 버너가 먼저 붙습니다. 즉 점화용 버너가 붙은 다음에 이게 불씨가 감지가 되면은 화형 검출기에서 이걸 감시를 해서 불이 보인다? 그러면은 전자밸브가 열려서 개방돼서 주 버너가 점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일로트에서 점화용 버너의 불꽃이 보이지 않으면은 전자밸브가 열리지 않는 거죠. 물론 화형 검출기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화형 검출기 작동 후에 다음 단계는 전자밸브가 열린다. 그리고 본 주 버너가 점화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2번. 보일러 내처리제에서 가성취화 방지에 사용되는 약재가 아닌 거. 보일러 내처리라는 것은 보일러 물 때문에, 수질 때문에 보일러 내부에서 부식이나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약품을 말하고요. 보일러 내처리에 사용되는 모든 약품을 첨관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서 가성취화 방지제라고 하는 것은 가성취화의 뜻을 알아야죠. 보일러 물은 보일러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식 방지 목적으로 부식이 가장 적게 되는 상태로 유지합니다. 보일러 물이 부식이 안 되는 경우는 약알칼리성인데요.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모든 물은 중성입니다, 사실. 그래서 알칼리성 물이 원래는 없죠. 따라서 보일러 물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려면은 알칼리 약품을 풀어야 되는데, 이 알칼리 약품이 pH를 조정하는 pH 조정제라고 하는데, 다 알칼리 약품입니다. 암기법은 피, 가, 암, 희, 제 이렇게 외우는데요. 가성소다, 수산화나트륨입니다. 가성소다가 수산화나트륨. 화학식으로는 Na, 나트륨, 수산, OH, 수산화나트륨이고요. 수산화나트륨이 풀어진 물을 옛날 사람들은 양잿물 그렇게 말했어요. 양잿물. 가성소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 그 다음에 뭐 히드라진, 하이드라진, 그 다음에 제1인산소다, 제3인산소다 또는 혼합된 중합인산소다. 그리고 소다라는 명칭에 나트륨 붙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성취화 방지에 사용되는 게 아닌 거 주로 무엇이냐 하면은, 자, 가성취화 방지제, pH 조정제에서 뭐가 많이 들어갈 때, pH 조정제 알칼리 약품이 많이 들어갈 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뭐냐면은 암모니아는 pH 조정할 때 알칼리를 맞추기 위해서 쓰는 건데, 알칼리가 너무나 높을 때 일어나는 게 가성취화입니다. 가성소다가 너무 진했을 때 취약하게 된다. 오히려 알칼리 때문에 부식이 일어난다. 그래서 가성취화를 알칼리 부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알칼리 부식은 보일러수 pH가 13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보일러 물 또는 일반 용액을 산성이다 알칼리성이다 구분하기 위해서 수소이온 농도 지수를 표현할 때 pH를 표현하는데요. 0부터 14까지 표현하고요. 가운데 7이 중성이라고 하고 7 밑으로 0으로 근접하면 산성이 진해진다. 7에서 14로 근접하면 알칼리성이 진해진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보일러 물을 어떻게 유지를 하냐면은 보일러 본체에서 바깥쪽에는 급수, 보일러 내부로 들어가면은 보일러 수, 그렇게 말하고요. 보일러 수는 계속 증기만 빠져나가기 때문에 점점 여기는 진해집니다. 따라서 보일러 수를 기준으로 해서 급수를 알칼리를 맞추면은 이 속에서 더 진해집니다. 그래서 급수는 pH를 8, 9 정도로 맞추고요. 저절로 보일러 속에 들어가서 증기만 증발하게 되면 이게 점점 농축이 돼서 보통 11.0에서 11.8 오버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일러 가동 정지할 때 물을 가득 채워서 만수 상태로 보존할 때, 보일러를 정지해서 장기간 보존할 때 건조 보존이 있고 습식 보존, 만수 보존이 있는데,
그럴 때에는 가장 부식이 적게 일어나는 12.0으로 pH를 맞춰서 보통 보존을 합니다. 자, 이럴 때 이 알칼리로 해당되는 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중성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이에요. 증류수, 빗물 이런 게 중성인데 이 알칼리성을 맞추기 위해서 약품을 쓰는 거죠. 약품이 방금 전에 설명한 가성소다, 암모니아, 히드라젠 이런 걸 쓰는 건데 이런 것이 너무 과해서 가성 취하가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그걸 다시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다시 넣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답이 되겠습니다. 43번 연관 최고 부위보다 노통의 윗면이 높은 노통 연관 보일러의 최저 수위, 안전 저수위 위치는 보통 안전 저수위 위치, 안전 저수위는 수면계 하단이죠. 그런데 수면계 하단으로 공부를 하면은 이게 갑자기 문제가 이게 무슨 문제냐 이럴 수 있죠. 사실 보일러 내부 구조를 보면 보일러 본체를 드럼이라고 하면은 원통 보일러 기준으로요. 보일러 원래 수면이 얼마 정도 들어있느냐? 약 3분의 2에서 4분의 3 정도 사이가 위치합니다. 많게는 5분의 4까지. 그래서 평균적으로 4분의 3.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들어있는 거죠. 전체 드럼통 높이에. 그러면 노통의 크기는 얼마나 되느냐? 전체 본체 지름의 2분의 1 정도 이하. 보통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게 노통이에요. 버너가 설치돼서 불을 떼는 곳입니다. 그러면 물이 떨어지면은 노통보다 더 높게 있어야지 비교적 안전하지. 노통보다 물이 더 떨어져 있으면은 이게 밖으로 노출되니까 물에 안 덮여 있으니까 과열 사고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최소한 노통보다는 몇 미리 이상이 있어야 되느냐? 100mm 이상은 덮여 있어야 돼요. 만약에 노통 연관 보일러인데 노통이 위쪽이 아니고 연관이 더 위쪽이 있다. 연관이 더 위쪽이 있다. 만약에 그러면은 연관보다는 75mm 상단. 왜 그러냐면 노통은 직접 불을 떼는 곳이니까 더 뜨거우니까 100mm 이상 덮여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 연관은 연소가스만 그냥 흘러가는 것이죠. 버너가 달려있는 건 아니죠. 재탕에서 흘러가는 곳이니까. 그럴 때는 75mm 상단. 근데 노통이 더 높다 그랬으니까 노통의 100mm 상단이고요. 그러면 이 4분의 3, 3분의 2 내부로 볼 때 이 정도 높이가 사실은 상용 수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노통보다 100mm 상단이 안전 저수위가 되니까 수면계를 부착할 때는 안전 저수위가 수면계 하단, 수면계 중간이 상용 수위니까 이것의 2배 되는 높이의 수면계를 붙이는 거죠. 그리고 증기가 통하게, 물이 통하게, 위아래 증기, 물 통하게 연결관을 부착을 해서 수면계를 옆에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볼 때는 반절 2분의 1이 상용 수위가 되고요. 밑에 하단이 안전 저수위로 보이는 것 뿐이죠. 그러나 보일러 내부로 쳐다볼 때는 노통의 100mm 상단, 연관의 75mm 상단이 안전 저수위의 물높이가 됩니다. 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이 당연히 답이 되겠죠. 44번 보일러의 외부 검사에 해당되는 것. 외부 검사는 보일러 안쪽 반대죠. 보일러 안쪽은 물이 닿고 있는 쪽이니까 물이 접촉한 쪽, 스케일이나 슬러지가 부착이 됐는지 또 연소실 안쪽, 내부로 보면 연소실 벽 상태가 균열이 간 곳이 있는지 연소실에 어느 한쪽으로만 집중적으로 열이 이렇게 집중되는지 이런 것이 보일러 안쪽 검사이고요. 보일러 바깥쪽은 보일러 본체하고 이제 외부로 배관들이 막 연결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배관의 누설 상태 검사. 이것은 외부 검사에 해당이 되겠죠. 45번 보일러 강판이나 강관을 제조할 때 재질 내부에 가스체, 공기층 등이 함유돼서 두 장의 층으로 분리가 돼서 형성이 된 거 라미네이션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런 라미네이션은 재료 결함인데요. 재료 결함이 있는 이런 철판으로 보일러를 제작했을 때 열을 받아서 가스층이, 공기층이 분리되면서 불어서 터지면 뭐예요? 블리스터 그렇게 말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46번 오일 프리히터 종류에 속하지 않는 거. 오일 프리히터는 중요 예열기예요. 중요 예열기. 최종적으로 버너의 분사 직전에 무화의 적절한 온도로 맞춰주기 위해서 온도 조절을 해주는 것인데 예열하는 방식이 증기, 온수, 전기.
세 가지를 사용하고요. 직과시열이라는 것은 불을 직접 뗀다는 건데 중요했다가 예열을 하라고 그럴 때는 불을 직접 떼고 있으면 안 되겠죠. 47번. 보일러 과열 원인과 무관한 것. 보일러 과열은 보일러 순환이 불량하다. 팥죽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럴 때에도 과열이 되고요. 물때가 많이 낀 경우, 물 높이가 너무 낮은 경우, 이런 경우도 과열이 됩니다. 1차 공기가 공급이 부족하다. 1차 공기는 분무용 공기고요. 분무용 공기가 시원찮다 그러면은 분무가 잘 안 돼요. 분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스케일이 낄 경우는 어떻게 과열이 되느냐 하면은요. 스케일은 사실 물때는 단열재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물이 담겨 있으면은 불을 뗀다. 불이 접촉한 쪽, 이쪽의 면적을 전열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물때는 물 안쪽으로 이렇게 끼는 거죠. 이게 스케일이 달라붙게 되면은 불을 떼게 되면은 이 불의 열기가 철판까지는 통과하는데 스케일이 부딪히면 이게 단열재이기 때문에 튕겨 나와요. 근데 100% 단열재는 없으니까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튕겨 나오는데 물이 끓을 정도의 열이 전달되면은 요것은 전열면 자체는 이미 심하게 열받아서 이게 과열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밖에 철판은 뜨겁게 열받아서 물렁물렁해진 상태가 되고 속에 물이 끓기 시작해서 증기가 나오고 압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미 겉에 철판이 너무 물렁물렁하니까 압력을 못 견디고 찢어져서 파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이 끼면은 열 전달 안 되고, 물론 열 전달 안 되니까 효율도 뚝 떨어지고 결국에는 과열 사고 나서 보일러가 파열 사고로 이어지게 되겠죠. 답은 4번, 관계가 없죠. 48번, 증기난방 배관 시공할 때 환수관이 문이나 보 이런 데하고 교차할 때 이용되는 배관 형식으로 위쪽으로는 공기가, 아래쪽으로는 응축수가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시공하는 배관. 이게 뭐냐면요, 증기관이 이렇게 통과하는데 문을 만났다는 거예요. 문. 이렇게 문을 만났어요. 이렇게 문을 만나면 어떻게 배관을 해야 된다. 문틀을 만났습니다. 이게 문이야. 그러면 배관을 이렇게 합니다. 밑에 쪽으로 지나가는 배관을 하나 하고요. 그리고 위로도 지나가는 배관을 해서 반대편에서 만나게 하죠. 근데 만나는 지점, 여기로 들어왔는데 만나는 지점은 이것보다 약간 아래쪽으로 만나게 한다. 유출되는 관이. 약 한 25mm 정도 하단으로 하고요. 그러면 밑에는 응축수가 고이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응축수가 고이면 응축수 배출할 수 있는 드레인 마개를 설치하고요. 드레인 밸브, 드레인 마개, 배니관, 배니 밸브를 설치하고 위쪽으로는 증기 또는 공기가 통하도록 하고요. 더 좋은 것은 공기 빼기 밸브가 상층부에 하나 있으면 더 좋고요. 증기 중에 있는 공기를 빼도 되고 증기는 위쪽으로 흐르고 응축수는 밑으로 빠져나가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동그랗게 돌아간다. 위에서 돌아간다. 루프형 배관 그렇게 말하고요. 그림 한번 볼까요? 이런 거죠. 유입되면은 위로도 하고 공기 빼기 밸브 위쪽에 달고요. 밑으로 연결해서 요 정도 들어오는 관과 나가는 관의 중심이 25mm 이상 떨어지게 약간 밑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관에 응축수가 고이면 응축수 뺄 수 있는 플러그 또는 밸브를 설치해서 응축수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연결 방법을 뭐라고 그러냐? 루프형 배관이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출제 빈도수가 매우 낮은 전문적인 배관 문제입니다. 49번 강철 증기보일러의 최고 사용압력이 0.4MPa인 경우 수압시험 압력은 수압시험은 출장률 항상 100%죠. 보통 수압시험 개념을 초보자들이 이해할 때 좀 오해하기 쉬운 거 있어요. 수압시험은 목적이 있습니다. 보일러의 균열 여부를 파악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새는가 안 새는가 본다. 일반적으로 어떤 설비 새는가 안 새는가 그냥 단순하게 측정하는 것은 기밀시험이라고 하고요. 수압시험은 균열 여부, 터지냐 안 터지냐 사실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 미세한 균열이 있어서 압력이 어느 정도 되면 안 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고압이 되면은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균열도 파악이고요. 원칙이 있는데요. 계산식에 의해서 하되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0.2 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할 것. 그리고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보다 더 높게 할 것. 그래서 여기서 오해를 많이 하는데 최고 사용 압력보다 높다? 아니, 보일러 언제 증기 최고 사용하는 압력이 한계치가 있을 텐데 그것보다 높은 압력으로 균열 여부로 파악하려고 수압시험을 하면은 진짜 생 보일러가 터지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가령 보일러의 인장 강도상 보일러 철판이 늘어나서 터지는 것을 최대한 버틸 수 있는 것, 진짜 철판이 찢어지는 강도를 인장 강도라고 하는데요. 이 인장 강도보다 실제로 최고 사용 압력은 얼마로 규정을 해놓느냐? 이거 안전율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4분의 1로 규정을 해놔요. 그러니까 인장 강도가 100기압일 때 철판이 찢어져서 완전히 파열이 된다. 그러면은 보일러의 실제 설계상으로 최고 사용 압력은 그 철판을 사용하되 법적 제한으로 4분의 1, 25기압까지만 사용하도록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수압시험할 때 최고 사용 압력보다도 약간 높게 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인장 강도가 오버하지 않기 때문에 생 보일러가 터지는 건 없죠. 멀쩡한 보일러 같으면. 자, 그러면 표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고 사용 압력이 있고요. 최사압. 수압시험 압력이 있다고 쳐봐요. 이 표는 외워야 돼요. 최고 사용 압력을 기호 P라고 그러면은 최고 사용 압력이 0.43 메가파스칼 이하. 0.43 초과하면서 0.5 메가파스칼, 1.5 메가파스칼 이하. 1.5 메가파스칼 초과.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표를 나누고요. 0.43 메가파스칼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2배로 합니다. 최고 사용 압력이 2배. 그 다음에 중간이면은 1.3배에다 플러스 0.3 메가파스칼. 세 번째의 경우는 1.5배로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최고 사용 압력이 0.43이기 때문에 0.4이기 때문에 0.43 밑에 첫 번째에 해당되니까 최고 사용 압력의 2배로 테스트를 한다. 따라서 0.4 곱하기 2배 하면은 0.8 메가파스칼로 수압시험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답 확인하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0번. 질소 봉입 방법으로 보일러 보존 시 보일러 내부의 질소가스 봉입 압력으로 메가파스칼로 적합한 것. 보일러 보존 나와 있는데요. 보일러를 가동하고 여름철 같은 경우 난방 안 하고 정지할 때는 보존을 해야 돼요. 보일러를 정지해서 쉬는 것을 휴지라고 하는데요. 휴지 기간 동안에 쉴 후에요. 보일러를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칠지. 보일러를 쉬고 정지해서 쉰다. 이런데 보일러 정지 및 휴지 시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보존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보존은 뭐냐? 주로 부식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 보존에는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장기 보존이 있고 단기 보존이 있어요. 단기 보존은 보통 1개월 이내, 장기 보존은 1개월 이상이 될 때 보통 많이 사용하고요. 둘 다 단기든 장기든 건조 보존이 있고 완전히 물을 빼고 하는 게 있고요. 물 체온의 형식으로 보존하는 만수 보존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면 단기 보존일 때 만수 보존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물만 채워서 보존하는 거예요. 물만 채워서. 그 다음에 건조 보존은 단순 가열 건조라고 그래서
물을 다 뺀 다음에 연소실에서 가장 약한 불로 살짝 가열을 해서 맨홀 뚜껑 열고 그냥 습기를 싹 건조시키는, 예. 그래서 단순하게 싹 약한 불로 건조를 시킨 채로 그냥 보존하는 것을 건조 보존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장기 보존할 때는 같은 건조 보존이라도 어떻게 하느냐, 가열해서 약한 불로 건조한 다음에 식히면은 그 보일러 본처 속에 빈 통 속에 흡습제, 물 먹는 하마 같은 걸 넣어놓는 걸 말해요. 흡습제, 수분 흡수제를 사용해요. 흡습제 사용해요. 흡습제로 많이 쓰는 게 석회, 생석회 많이 쓰이고요. 이 수분 흡수제는, 흡습제는 황실생활오염, 그렇게 암기를 하는데요. 황산, 진한 황산이고요. 황산이 녹지 않는 플라스틱통, 유기 화물 통에다가 해서 황산, 진한 황산 넣어도 되고요. 실리카겔, 생석회, 그 다음에 산화알루미늄 또는 활성 알루미나라고 하는데요. 수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오산화인, 그 다음에 염화칼슘. 염화칼슘이 습기를 빨아들입니다. 눈 올 때 제설제 뿌리는 겁니다. 이 중에서 많이 쓰는 게 생석회, 즉 석회, 이거 쓰는데요. 그래서 흡습제를 넣고 보존한다 그래서 석회를 넣고 보존한다. 석회 밀폐 보존법,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흡습제를 넣는 게 아니고 건조를 시킨 다음에 산화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산화가 이제 부식 아닙니까? 공기 중에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 처리되는 게, 산화를 방지하는 가스를 넣어요. 그게 뭐냐면은 질소가스예요. 과자 봉지에 과자 산화되지 말라고 빵빵하게 가스 넣는 거 질소가스. 그래서 질소가스를 넣는데요. 그것을 질소봉의법이라고 해요. 질소봉의법은 질소가스를 기압으로 치면 약 0.6기압, 메가파스칼 넣으면 약 0.06 메가파스칼 정도로 압력을 가해서 넣고요. 그 다음 장기 보존인데 만수 보존은 단순하게 물만 채운 게 아니고 물을 채우되 물의 pH를 12.0으로 알칼리 약품으로서 알칼리를 맞춰서 보존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일러 보존에 대해서 단지 한 문제 나왔지만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다양하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장기 보존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 적절한 것, 또는 단기 보존법에 해당되는 것, 적절하지 않는 것, 이런 것 등등을 종류가 많으니까 섞어찌개로 사지선다형으로 물어볼 수가 있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1번, 보일러 급수 중에 폐망 CO2, 폐, 철, 폐론, 에멘, 망간, 이런 금속 이온도 제거를 일부 할 수 있고, CO2 탄산가스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경우에 급수 처리 방법으로 오는 거. 그래서 원래는 CO2, 용존가스를 제거하는 방법이 기폭법, 탈기법 이렇게 있어요. 탈기법은 기체의 성분을 액체 중에서 뽑아내는 것인데요. 가열 탈기, 살살 가열하면 사이다 김 다 빠지죠. 근데 물을 그렇게 해서 가열을 해서 기체 성분을 뽑아낼 수도 있지만, 사이다 보면은 어때요? 병뚜껑 압력 가에다가 빵 트면 압력을 빼면은 속에 기포가 쫙 올라오면서 탄산가스 다 빠지죠. 그래서 진공탈기, 수면의 위를 압력을 빼가지고 뽑는 진공탈기도 있고, 서서히 열을 가하는 가열탈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폭법은 저어주거나 분수처럼 일부 뿌리면서 그 망에, 중간에 여과망에서 이렇게 걸러지면서 밑에서 싹 물이 떨어지는 순간에 싹 CO2, 용존가스들이 제거되는 것인데요. 이 중에는 단순하게 CO2 탄산가스만, 용존가스만 제거할 뿐만 아니라 수중에 물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철분 또는 망간 이런 금속도 제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독특한 방법에 해당된다. 별도로 좀 외워주시는 게 좋겠죠. 기폭법이 해당되겠습니다.
문제 52번. 증기난방에서 방열과 벽면과의 적합한 간격은 방열기 설치할 때 보면 이게 창문에 반드시 창문 아래쪽에 방열기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창문 아래 설치하는 이유는 창 쪽으로 또는 틈새 쪽으로 설치된 냉기류가 여기를 따라와서 벽을 따라서 흘러와서 바닥을 따고 흐르는 것을 콜드 드래프트라고 하는데요. 콜드, 차가운 냉기가 드래프트. 이게 드래프트는 통풍이라고 그러는데 차가운 공기가 바닥을 타고 이렇게 대류 현상을 일으켜서 바닥에 앉아 있으면은 몸이 추운 거죠. 우풍이 심하다 그렇게 말하죠. 외풍이 심하다.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창문 아래쪽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 공기가 스며들어도 여기서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니까 차단이 되는 거죠. 창문 아래쪽에 설치하는 것이 반드시 원칙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딱 붙여서 설치하면 안 돼요. 약간 떨어뜨려야 돼요. 50 내지 60mm 정도는 떨어뜨려서 설치해야 됩니다. 이게 방열기 설치 요령이죠. 해당 사항 2번이 되겠죠. 53번. 다음 보온재의 종류가 아닌 거 코르크 나무 식물 껍질이죠. 보온재는 유기질이 있고 무기질이 있어요. 무기질은 암석 같은 경우는 녹여서 가공을 한 것, 섬유 형태로 가공한 것이 대부분이고요. 유기질은 생물체에서 얻는 거예요. 생물체에서 얻는다는 건 뭐냐면 식물이라든지 동물의 털이라든지 이런 것이고요.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코르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이 주 원료가 되는 원유가 만들어지는 것은 정확한 원인은 증명할 길은 없지만 예전에 고생대에 많은 지구상의 식물이 땅속에 묻혀서 액기스로 짜진 게 원유 아니겠어요? 원유를 가공하면 여러 가지 폼 종류가 나오죠. 스티로폼, 우레탄 폼 이런 그런 작은 기포 등이 들어있는 것을 기포성 수지라고 그래요. 폼류라고도 하고요. 폼 종류. 그리고 암석 같은 경우는 암면, 성면, 유리면, 글라스울이라고도 하죠. 글라스울, 규산, 칼슘, 등등등 여러 가지 있어요. 규조토 이런 거 등등 있고요. 또는 세라믹, 타일 형태로 되어 있는 세라믹 파이버 이런 것이 있고요. 그런데 풀탄산 수지 도료는 페인트예요. 페인트가 어떻게 보온재가 될 수는 없죠.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54번. 다음 보온재 중에 안전 사용 온도가 가장 높은 거 탄산 마그네슘 반죽에서 바르는 거, 규산칼슘, 폼 라버, 폼 형태로 된 거, 글라스울, 유리면으로 된 거, 블랭킷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물론 가장 높은 거 규산칼슘 보온판입니다. 자, 무기질 보온재 보면은 3번은 유기질이기 때문에 이제 제외하고요. 요 세 개 중에서 무기질이 더 온도가 높은 온도에 사용이 되니까 보면은 탄산마그네슘 약 250도, 규산칼슘 최고 650도, 폼 종류, 거품 종류는 80도, 100도 이하 보통 80도 이하, 글라스울, 유리섬유, 유리면은 300도 이하, 규산칼슘이 가장 높은 온도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55번. 저탄소 녹색 성장법. 이게 지금 현재로는 법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사항이 해당 사항이 없고요. 56번. 에너지형 합리화법 검사 대상기기 설치자가 검사 대상기기 조종자를 채용을 안 했어요. 외워야죠. 법대로. 벌금 내는 거. 1,000만 원 벌금입니다. 1,000만 원 벌금. 57번. 에너지형 합리화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에게 개선 명령을 한다. 어떤 경우일까? 먼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의 규정이 뭘까? 연간 에너지 사용량. 어떤 회사예요? 기업체입니다. 에너지 사용량이 석유로 열량을 바꿔봤을 때 석유 환산톤으로
석유환산톤은 영어로는 Tone of Equivalent. 이걸 그냥 한글로도 써요. TOE라고. 석유환산톤으로 1년 동안에 2000 TOE 이상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소비를 많이 한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이 사람들의 의무사항은 뭐냐? 법적으로 여러 가지 태클을 받아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사용되는 에너지 사용량, 여러 가지 현황, 그리고 올해 당연도의 목표량, 얼마나 소모가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해년마다 1월 31일에 전년도와 현재 년도 이미 했던 것 과거의 실적 사용량과 앞으로의 예정 계획 그것을 갖다가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주고요. 또 하나 에너지 소비가 많다라고 하면 주기적으로 뭘 하냐? 에너지 진단을 받아요. 에너지 관리 지도라고 하는 것을 점검을 받는데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그런데 이걸 파악을 해보니까 그러면 이걸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은 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검사를 했더니 회사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너무나 비효율적인데 뭔가 좀 설비를 바꾸거나 좀 효율적으로 뭔가 좀 방법을 개선하거나 시설을 조금 개선하거나 하면은 정말 좋은 효율 개선이 되겠어요. 그래서 직접 효율 개선이 지도되는 경우 개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행정적으로. 그런 경우는 뭐냐? 얼마나 효율? 조그만 효율 같으면은 그런 내릴 필요도 없죠. 얼마? 10% 이상의 효율 개선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직접 명령을 내려서 법적으로 명령을 내려서 행정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다음 58번 에너지 합리화법상 에너지 사용자하고 에너지 공급자가 동시에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맞는 것이 뭘까? 에너지의 생산, 저장, 그리고 여러 가지 전환, 수송 이런 것에서 효율을 극소화가 아니라 극대화하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도 사용함에 있어서 아주 적게 줄이기 위한 요즘에 보면은 탄산가스가 지구온난화 현상의 주범이죠.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주로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기자재 기술을 개발하고 에너지 사용하는 사람 여러분들 집에서도 에너지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에너지 효율을 막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까? 또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강구하고 그렇습니까? 이건 해당 사항이 없고요. 1번은 비슷하지만 극소화니까 틀린 말이고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 여기 해당이 된다 이 말이죠. 자 59번 에너지형 합리화법상 평균 에너지 소비 효율에 대해서 총량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자재. 어떤 기계마다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평균적으로 에너지 소비 효율을 근거를 둬서 이것을 효율 개선 특별히 인정되어서 그것을 특별히 관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 승용 자동차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것을 평균 효율 관리 기자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0번. 에너지형 합리화법에 따라서 에너지 진단을 이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사용자가 해당이 되는 거죠. 아예 면제라든지 또는 에너지 진단 주기, 주기적으로 에너지 진단을 받는 것을 좀 연기하고 싶어요. 연장받고 싶어요. 그럴 때 제출하는 첨부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에너지를 전략화해서 국가에서도 인정을 받은 곳이다. 그리고 회사 자체적으로 에너지 전략형으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비를 다 설치해져 있다. 그리고 또 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회사가 너무나 부담이 많이 간다. 사실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뭐 이런 것 등등을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는 거 보유한 효율 관리 기자재 자료인데요. 네. 보시면 에너지 진단의 면제 또는 에너지 진단 주기를 연장받으려는 자가 면제나 연장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자발적인 협약 우수 사업장임을 우수사업장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혜택 좀 주세요. 너무 회사 형편이 어려워요. 이것저것 준비할 때. 그리고 이미 우리 회사는 에너지를 전략하는 국가 유공자로 표창을 받았어요. 에너지 전략 부분의 유공자로. 에너지 진단 결과를 반영해서 에너지 전략 부분에 투자도 하고요. 개선도 해서 이미 실적이 나와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 서류. 그리고 친에너지형, 친환경적인
친효율적인 이런 설비를 설치를 이미 했어요 라고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를 한다 이것입니다.